자,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는 그 국가정보학원에서 피셋 언어 논리를 강의하고 있는 이제 김준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피셋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제 그런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기출 문제의 경향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참 궁금해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언어 논리를 보게 되면 이제 큰 변화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정해진 틀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해진 틀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고정화된 문제 유형, 그리고 그에 따른 문항수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시험 가운데서 이제 수능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수능하고 비교를 해보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번호별로 출제되는 문항까지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틀, 그게 존재하는 거지만 이제 이 피셋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느낄 때 변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그 언어 논리를 보게 되면 크게 언어와 논리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일부 교수님들 가운데서는 굳이 언어와 논리를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뭐 의문을 제기하는 교수님도 계셔요.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러니까 언어와 논리의 그런 접근 방법 자체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이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언어 파트를 보게 되면 언어 파트에서 출제되는 유형을 보면 내용일치, 그 다음에 추론,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 그리고 글 분석하기, 논지 분석하기, 그 다음에 글의 흐름 파악하기, 논지 뒷받침하기. 좀 다양하죠? 네, 이러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문항들을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결국 언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독해력을 바탕으로 하는 출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문항이 출제되는데 25문항 중에서 한 5문제 전후로 이제 논리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제 논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논리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이제 그러한 일종의 퀴즈 형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해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독해력을 바탕을 두는 언어와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논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확실하게 정해진 틀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논리 퀴즈 같은 경우에 적게 출제할 때는 한 2문제 정도 출제되는 적이 있고요. 그리고 많이 출제할 때는 한 5에서 6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 퀴즈 문항수에 따라서 수험생들이 느끼기에 이제 변화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시험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수험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일단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해보면요,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피셋 유형 문제들을 풀 때 언어는 할만하다, 다만 이제 논리는 어렵다 라는 파악들을 해요. 뭐 당연합니다. 특히 논리 문항의 경우에는 이론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로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문항에 따라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접근 방법을 파악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만한 언어는 좀 소홀히 하고 논리 퀴즈에 집중하는 이제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를 보면 먼저 전체적인 문항수를 고려했을 때 난이도를 떠나서 언어와 관련된 문항수 자체가 월등히 많습니다. 20문제 전후로 출제가 돼요. 그리고 언어 논리의 경우에
자료 해석, 상황 판단에 비해서 성적이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험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 언어 논리는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해요. 즉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경우에는 논리를 빼고 언어의 경우에는 무조건 다 맞는다. 무조건 다 맞는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 파트에서 여러 문항들을 틀리기 시작하면 언어 논리에서는 절대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독해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독해력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 퀴즈. 논리 퀴즈의 경우에 5급 피색도 시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시. 이제 그쪽 시험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조건 자체가 좀 단순하게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그리고 그 접근 방법 파악한다. 그 다음에 적용의 과정을 거친다 라고 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의외로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논리 퀴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논리 퀴즈, 논리 부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보다도 독해력을 먼저 키우는 것, 그것이 언어 논리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까? 이제 저하고 이제 그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학생과 선생과의 코드가 맞아야 아무래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무조건 독해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즉 언어를 먼저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분명한 사실, 제가 정말로 다른 교수님들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수험생들의 실력을 쭉 끌어올릴 수 있는 저만의 방법으로 언어, 독해 강의를 진행을 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냐면 다른 교수님들하고 달리 저는 기출문제, 이제 기출문제를 그냥 객관식 한 문제를 푸는 이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독해를 먼저 쭉 해보고 난 다음에 그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주관식 문항들을 추출해냅니다. 주관식 문항들을. 그래서 객관식 한 문제를 푸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내용 일치와 내용 추론의 부분에 같은 경우에 이제 주관식 형태의 5문제 정도, 5문제 전후로 제가 추출을 해서 뽑아내서 그걸 바탕으로 수험생들이 풀이를 해볼 수 있게 진행을 해요. 물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제도 파악하고요, 핵심화제도 파악하는 이런 것들을 객관식 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수험생들이 조금은 귀찮더라도 직접 써보면서 수업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수험생들이 좀 귀찮기도 하고 팔도 아프고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면 정말 다른 수험생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독해력 향상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관식화된 문제를 가지고서 언어, 독해 연습을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의 경우에 아무래도 제가 언어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문제를 보면 논리가 더 계속 밟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리 퀴즈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느냐. 저는 몰아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몰아치기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 이제 처음에는 독해를 먼저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2주, 그 다음에 3주 정도 진행이 됐을 때부터는 논리 퀴즈 문제를 첨가를 해요. 그래서 매주마다 여러 문제들, 그러니까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를 매주마다 풀이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논리에 관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을 익히게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항별로 접근하는
이제 그러한 방식을 파악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처음에 일주의 경우에는 주관식화된 독해를 바탕으로 언어 실력을 키우게 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화된 문제를 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 추가로 논리 퀴즈 문제를 해결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아쉬워. 그리고 특히 언어 논리의 경우 완벽하게 잡기 위해서는요, 몰아치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왠지 필이 언어할 필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모의고사 한 2개를 몰아 풀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한 일주일 동안 공부를 안 해. 네, 그런 식의 학습 방법으로는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매일 조금이라도 일정량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실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수험생 스스로가 알아서 찾아서 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시간에 일정량을 매주 꾸준히 할 수 있게끔 강의 진행과는 별도로 이제 매일 언어 논리를 학습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따로 제공해 드립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수업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정답과 해설까지 함께 드려서 학생들, 수험생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지문 내지는 2지문을 매일 꾸준히, 수업과는 별개로 매일 꾸준히 할 수 있게끔 학습 과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수업은 수업대로, 그 다음에 과제는 과제대로 해결하면 언어 논리, 상대적으로 다른 수험생들보다 훨씬 빠르게 실력을 키워서 꼭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께 한마디를 이제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박노해 시인의 첫마음이라는 시를 참 좋아하는데 참 짤막해요. 나중에 이거 보고 난 다음에 박노해 시인의 첫마음이라는 시를 한번 찾아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참혹하게 아름다운 우리 성공하자 첫 마음으로라. 그래서 참혹하게 아름답다, 전 이 표현이 참 와닿아요. 우리 모습은 어쩌면 참혹합니다. 왜? 이 젊음을 학원이라는, 그리고 PC라는 곳에서 젊음을 허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린 아름답습니다. 왜냐?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좀 와닿나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작품 제목이 첫마음인데 누구나 다 처음에 공부를 시작을 할 때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첫마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열정이 끝까지 이어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그 열정을 마지막 순간까지 가질 수만 있다면 꼭 시험에서 합격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의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이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지에 대한 자기 점검, 자기 반성, 그게 학습을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는 자는 분명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꿈만 꾸는 자는 절대 아름다울 수 없죠. 자신이 꿈꾸고 있는 것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내었을 때 진정 아름다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싶으세요? 그럼 저와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최고의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큰 역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 맺어진 인연, 합격의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도 정말 멋진 인연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뷰 들어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하고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만나서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같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